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인식 체계가 가지고 있는 추상화 작업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식이 만들어지는지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논리 법칙과 증명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구성 내용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하는 사고가 논리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사고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논리 규칙 또는 논리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할 논리 규칙에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이 있습니다. 논리 법칙에 근거하여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 지식을 얻는 명제의 증명 방법으로 균화법과 연역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사고가 논리적이 되도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논리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한다는 것은 생각을 이어간다는 것이고, 생각을 이어주는 것은 언어가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사고한다는 것, 영어로 thinking은 언어가 표현하는 개념을 매개하여 생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사고 과정에서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생각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과정에 논리가 무너지거나 논리에 비약이 있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사고한 내용이 틀리게 되지요. 자신의 사고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으로, 올바르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논리법칙 3가지,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을 공부하겠습니다. 같은 것은 같아는 동일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것과 같은 것은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법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가요? 사과는 사과라고 해야 맞고, 사과를 바나나라고 하거나 딸기라고 하면 틀린다는 법칙입니다. 주위에서 검은 것을 희다고 우기거나 푸른 것을 붉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동일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동일률에 위배됨으로 틀렸다고 지적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동일률을 적용한 명제는 언어에 대한 동어 반복이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어 반복은 사과는 사과다 라고 사고하는 것은 맞는 사고가 되고, 개념 설명은 이러이러한 것, 예를 들어 빨간 것은 사과다 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고, 이러이러한 것, 노란 것은 딸기다 라는 표현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의 이름은 아무개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무개가 실제 이름이면 맞는 사고가 됩니다. 동일률은 같은 것 외에도 포함 관계에 있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표현은 동물이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맞다고 판단하는 법칙입니다. 동물은 사람이다는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동물에는 사람이 아닌 물고기나 강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사례를 반례라고 하는데, 동물은 사람이다는 명제가 반례가 있어 거짓 명제가 됩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논전기하학에서 주어진 두 삼각형에서 하나를 평행이동하여서 다른 것과 겹쳐지면 두 삼각형을 합동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동일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온도계로 측정한 두 물체 사과와 액체의 각각의 온도가 같으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다고 판단하는 열역학 제0 법칙도 동일률이 적용된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리 법칙인 동일률은 앞으로 공부할 간접 증명법인 동일법과는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순율과 배중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순율의 사전적 설명은 약간 애매한 면이 있으므로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모순율은 모순관계와 배중률과 관련이 있으므로 서로 연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모순율은 모순관계에 있는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되고 또한 모순관계에 있는 주장을 맞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율을 지켜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모순관계라고 하는지 알아야 하겠지요. 모순관계는 두 개의 개 또는 명제가 모두 동시에 참이되지 못하거나 모두 동시에 거짓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두 대상의 관계를 말합니다. 가장 간단하고도 유용한 모순관계는 긍정과 부정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와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는 명확한 모순관계를 나타냅니다. 무엇이다가 참이면 무엇이 아니다는 참이 될 수 없고 무엇이다가 거짓이면 아니다는 거짓이 될 수 없으므로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모순관계에 있게 되지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과와 망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가르치면서 이것은 사과다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사과를 가르치면서 사과가 아니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틀렸으므로 동시에 모두 맞을 수 없고 동시에 모두 틀릴 수 없습니다. 즉 두 사람의 진술은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망고를 가리키면서 사과가 아니다 라고 하는 진술과 사과다 라는 진술도 모순 관계에 있겠지요.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으므로 두 주장은 모순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고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모순 관계에 있는 주장을 맞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모순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육종을 하여 만든 사과 망고가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주장이 모두 틀리거나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사과에 포인트를 두면 사과다는 맞고 망고에 포인트를 두면 사과가 아니다가 맞으므로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되지요. 또 망고에 포인트를 두면 사과다는 틀리고 사과에 포인트를 두면 사과가 아니다도 틀리므로 두 명제는 동시에 거짓이 됩니다.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경우 논리적 사고에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배중률을 논리 법칙으로 만듭니다. 사과 망고로 인해 생기는 혼란을 막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배중률을 논리 법칙으로 정하는 것이지요. 배중률이란 중간을 배척한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반은 사과이고 반은 망고인 경우는 없다고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과나 망고 외에 이것과 저것 외에 사과, 망고 같은 제3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사고하여야 한다는 논리 법칙입니다. 개를 구성하는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게 하여야 하고 애매한 부분은 없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배중률입니다. 두 부분 외에
제3의 경우를 허용하는 사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논리 법칙이죠. 여기서 있게 또는 없게라는 피동의 표현을 한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개가 1, 2, 3, 4, 5, 6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1, 2, 3, 4, 5, 6은 숫자가 아니고 개체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1, 2로 한 부분을 만든 경우에 나머지는 3, 4, 5, 6으로 만들어서 제3의 경우를 얻게 하고 1, 2이면 3, 4, 5, 6이 아닌 경우가 되고 1, 2가 아니면 3, 4, 5, 6은 되게 사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의 제3의 경우는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없습니다. 1, 2, 3, 4, 5, 6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1, 2, 3, 4로 묶으면 나머지는 5, 6이 되고 3, 4를 떼어내면 나머지는 1, 2, 5, 6이 되게 사고하여 이다 아니다로만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순율과 배중률은 수학의 증명법인 기류법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류법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배중률이 제3의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배중률은 이다 아니다 두 가지 경우만으로 구성하거나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대상 또는 개에 모두 배중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주어진 개 또는 대상이 배중률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분별하여야 합니다. 자연과학의 대상에서는 대부분 배중률이 적용되는 흑백 논리, 이분법이 적용되지만 사회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선하지 않아도 악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선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행태를 보이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병균에 감염되어 병이 나는 경우와 감염이 되지 않고 건강한 경우 외에 감염은 되었으나 건강한 보균 상태라는 제3의 경우도 있지요. 소학에서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통해 배중률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실수를 음수와 양수 그리고 0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때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수가 0일 때 음수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양수이다를 뜻하지 않으므로 음수이다라는 명제와 양수이다라는 명제는 모두 거짓이고 음수가 아니다와 양수가 아니다는 모두 참이 될 수 있습니다. 양수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부정은 음수 외에도 0이라는 제3의 경우가 있으므로 경우를 잘 따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논리 법칙을 바탕으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증명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귀납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는 경험에 의해서 참임을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경험을 근거로 하여 명제의 참을 보장하는 증명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귀납법에 의해 얻은 지식을 귀납지식 또는 감각지식으로 구분합니다. 명제의 참을 보장하는 귀납법과 다른 방법으로 연역법이 있습니다. 연역법은 논리적 사고를 하여 참인 새로운 명제를 만들거나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논리적 사고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 공부한 논리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연역법은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듯이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연역법에 의해서 얻은 지식을 연역지식 또는 논리지식으로 구분합니다.
귀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귀납법은 경험에 근거하여 모든 경우에 맞다고 판단하는 증명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근거할 때 명제와 다른 틀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경우에도 맞을 것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하고 그 결과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판단합니다. 제한된 경험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일반화를 시키지요. 이 판단에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틀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래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도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귀납법은 미래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요. 귀납 지식은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의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합니다. 검증의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참이었던 명제가 거짓으로 바뀔 수 있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귀납 지식의 검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납 지식의 검증에는 경험 또는 실험과 논리적 사고에 의한 분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 또는 실험을 통한 검증입니다. 우리는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명제와 맞지 않는 사실이나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제와 맞지 않는 사실이나 경험을 그 명제에 대한 발례라고 합니다. 귀납법은 미래에 발례가 나온다면 틀린 지식이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귀납 지식은 발례가 나오기 전까지 참인 지식이 됩니다. 경험이나 실험에서 발례가 나오면 명제는 거짓이 되지요. 발례를 찾거나 발례가 나오면 해당 명제는 거짓 명제로 폐기하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예로 든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로 귀납 지식의 검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쪽의 의미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경험에는 겨울에는 태양이 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치우쳐 뜨고 여름에는 북쪽으로 치우쳐 뜨더라 라고 하면 명제는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가 아니라 동쪽 방향에서 뜬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태양은 동쪽 방향에서 뜬 다음 남쪽 방향으로 높이 솟은 후에 서쪽 방향으로 진다고 주장하고 모두 맞다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수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호주에 갔을 때 보니까 태양이 동쪽 방향에서 뜨는 것은 맞지만 남쪽 방향으로 높이 솟는 것이 아니라 북쪽 방향으로 높이 솟은 다음 서쪽 방향으로 지더라 라고 하면 명제는 이 같은 검증을 거쳐 수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명제는 북반구에서 태양은 동쪽 방향에서 뜬 다음 남쪽 방향으로 높이 솟은 후에 서쪽 방향으로 지고 남반구에서는 북쪽 방향으로 높이 솟는다로 수정되어야 하지요. 두 번째 검증 방법인 논리적 사고와 분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반구에서 태양은 동쪽 방향에서 뜬 다음 남쪽 방향으로 높이 솟은 후에 서쪽 방향으로 진다고 말하더라도 태양이 지구를 가운데 놓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인데 다만 지구의 자전과 운동의 상대성에 따라 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겉보기로 태양이 움직인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고 잘 이해하고 있지요. 많은 명제들은 논리적인 검증을 받아서 내용이 참임을 확인받습니다. 귀납 지식의 검증에 논리적 사고와 분별을 적용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볼 연역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연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리학 또는 자연과학에서 반복되는 실험이나 자연현상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맞다고 받아들인 명제는 통상 법칙이라 부르고 따로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칙들은 실험에 의해 또는 현상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증명하지 않지요. 케플러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페르데이 법칙, 연력학 제2법칙, 보일 사렬의 법칙, 전하랑 보존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 각 법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과학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칙들도 큐나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험이나 새로운 사실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연과학에서 실험이 중요한 이유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검증을 통해 아주 중요한 명제들이 폐기되거나 수정되었지요. 두 번째 증명법으로 연역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역법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하여 논리 법칙에 따라 논리적 사고를 하여 참인 새로운 명제를 만들거나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연역법은 참인 명제, 즉 참인 명제, 지식, 이 명제를 문자로 P라고 하겠습니다. P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참인 명제인 지식, 이 새로운 명제를 문자로 Q라고 하겠습니다. Q를 찾는 방법이므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명제 P가 맞으면 저러한 명제 Q가 맞다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구조를 간단히 P이면 Q이다 라고 표현하면 P가 참이면 Q도 참이다라는 조건문 명제 형태를 가지죠. 이 조건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면 명제 Q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지요. 여기서 꼭 명심할 내용은 조건문 명제의 추론 과정에는 반드시 논리 법칙과 논리적 사고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렇게나 해서는 그 결론을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조건문 명제에서는 참인 이러한 명제 P를 가정이라고 하고 참인 저러한 명제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연역법은 조건문 명제가 참이라면 가정 명제의 참이 결론 명제의 참을 보장하는 증명법이 됩니다. 앞으로 수학의 명제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여기서는 조건문 명제와 관련된 명제로 역, 이, 대우를 정의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명제의 내용을 배중률을 적용하여 이다 아니다로 나누는 경우 부정 명제의 기호는 물결표로 정하고 not으로 읽습니다. not P이다의 부정으로 P가 아니다를 의미합니다. 조건문 명제는 P이면 Q이다라는 형태를 가지죠. 이때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만든 명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는 주어진 명제의 역 또는 역명제라고 합니다. 추론의 방향은 같지만 조건문 명제의 부정의 명제를 취하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라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조건문 명제의 이 또는 이 명제라고 합니다. 주어진 명제의 P와 Q를 모두 부정한 다음 역을 만들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됩니다. 이같이 결론과 가정을 부정한 역명제를 조건문 명제의 대우명제 또는 대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은 주어진 명제와 대우명제는 똑같은 것이어서 동치라고 하지요.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대우명제도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도 역명제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역명제가 참이 되는 조건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역법에 대한 연습을 우리에게 익숙한 3단 논법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3단 논법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오직 논리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대표적인 연역법입니다. 3단 논법의 예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참명제 P이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참명제 Q입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새로운 참명제 R입니다. 이 새로운 참명제를 우리는 새로운 지식으로 알게 되었죠. 이 논법은 P이고 Q이면 R이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참인 두 명제 P와 Q에 근거하여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여기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지 3단 논법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A가 소크라테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죽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항변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A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죽는다는 명제는 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는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인정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위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으므로 기나법에 따라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자 A는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조금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예, 추상화 작업으로 만든 사람의 개념과 내가 일치하므로 동일률에 따라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 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A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죽는다는 명제도 참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3단 논법의 결론이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서는 자연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연역관계와 인과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과관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에서 연역법은 인과론을 반영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러저러하다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관계가 P이면 Q이다라는 연역의 관계를 구성합니다. 물리학의 예를 들면 서 있는 돌멩이를 발로 차면 돌멩이는 움직인다는 촉구문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참이 명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명제에는 조건이 들어있으므로 촉구문 명제가 되고 가정인 명제는 발로 차는 행위로 실제로 차면 가정인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의 명제는 움직인다는 현상입니다. 가정은 실제로 발로 차면 참이 되므로 가정의 참은 보장됩니다. 그러면 결론의 참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살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뉴턴의 가속도 법칙,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가속도 법칙을 추론 과정, 추론 사고 과정, P이면 Q이다라는 사고 과정에 논리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돌멩이는 질량체이고 발로 찬다는 것은 힘을 작용하는 것과 동일하지요. 그러므로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돌멩이는 힘을 받음으로 속도가 변해야 하고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과 동일하므로 돌멩이는 움직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명제, 서 있는 돌멩이를 발로 차면 돌멩이는 움직인다는 참인 명제로 증명되었지요. 이 증명 과정에서 우리는 뉴턴의 가속도 법칙을 논리적 사고 과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연역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는 사고 과정을 추론한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리법칙 3가지와 명제의 증명법 2가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 즉 알미라는 것은 지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명제의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이 귀납법이나 연역법에 의해 참임을 증명하였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지식은 명제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자연 현상과 생명 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